6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파일 좀 찾을게요. 그 챕터 4, 5, 6가 54% 나오는 건 알고 계시죠? 시험 문제. 그러니까 챕터 4, 5, 6만 잘 푸셔도 시험에 붙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자, 챕터 6는 컨트랙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 챕터 6는 약간 알아두셔야 될 것도 많고 중요한 챕터이기 때문에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기셔서 16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169페이지 보시면 Nothing is as important to the real estate broker and his sales agent, salespeople than the law of contract 돼 있는데요. 여기서는 하고자 하는 얘기는 부동산 에이전트에게는 계약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하면서 계약서를 수도 없이 작성을 하죠. 근데 그 계약서는 계약법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부동산 에이전트한테는 계약의 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 에이전트한테는 계약서에 죽고 계약서에 산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카테고리 오브 컨트랙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이 부분 다 중요합니다. 뭐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하겠지만 요 전체적인 내용이 중요하다고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익스프레스 컨트랙은 명시 계약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표현하는, 익스프레스가 표현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표현하는 계약이 익스프레스 계약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implied 계약은 표현하지 않고 묵시적인 계약을 implied 계약이라고 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계약이 맺어지는 형태인데요. 좀 이따 그건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그 왼쪽 밑에 보시면 unilateral contract이 있습니다. unilateral contract은 일방 계약입니다. 한쪽에서만 약속을 하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uni는 한쪽이란 뜻입니다. 하나라는 뜻이고요. 자, 그와 반대되는 의미로 bilateral contract이 있습니다. 이거는 쌍방 계약이 되겠습니다. 자, 왼쪽 밑에 보시면 executed contract이 있습니다. executed contract은 completed contract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행된, 끝난 계약을 얘기합니다. 이 단어 잘 보셔야 됩니다.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 뒤에 어미를 보시면은 그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ed로 끝나면 뭐뭐 했다, 뭐뭐 완료된 그런 뜻이기 때문에 수행된 계약, 즉 끝난 계약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옆에 보시면 반대로 executory contract이 있습니다. executory의 ORY는 미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executory contract은 수행되어질 계약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체결이 됐지만 완전히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치면 계약이 바인딩이 돼서 에스크로가 오픈이 됐지만 에스크로가 끝나지 않은 상태의 계약을 컨트랙을 executory contract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행이 되어질 계약, 미래에 완성될 계약이 executory contract이 되겠습니다. 이 어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컨트랙의 개념이 나옵니다. 자, 컨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어그리먼트입니다. 동의서인데 뭐에 대한 동의서냐? to do, not to do.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동의입니다. 요 그 컨트랙의 개념에 대한 문구 요 to do or not to do 요거 체크하시고요. 요 문장 하나로 컨트랙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파악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컨트랙은 promise 또는 a set of promise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컨트랙은 약속 또는 약속의 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계약이라는 것이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의 그 동의라면 서로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당신한테 100만 불 줄 테니 당신 집을 나에게 파십시오. 서로 동의한 내용의 계약인 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 불 준다는 것도 약속이고 내가 당신에게 100만 불 받으면 집을 팔겠다는 것도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약속과 약속을 하는 것이 컨트랙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요 promise 또는 a set of promise 요 문구가 나와도 컨트랙을 얘기하는지 바로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express contract describes a contract expressed in words either oral or written 돼 있는데요. 아까 express contract은 명시 계약이라고 말씀드렸죠. 표현하는 계약. 내가 뭘 하겠다고 표현하는 그런 계약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로도 하실 수가 있고요. 계약을. 서면으로 그러니까 단어로 나타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oral, 구두로 계약을 맺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도 계약을 맺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예로는 리스팅 어그리먼트, 집을 팔겠다는 셀러와 에이전트 간의 계약이 명시계약의 대표적인 예고요. 그 다음에 purchase agreement, 집을 사겠다는 그런 계약서가 명시계약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다음에 리스도 명시적인 계약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리스 컨트랙도 내가 한 달에 뭐 4,000불 줄 테니까 당신 집을 1년 동안 리스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주인도 내가 4,000불 매달 받으면 당신한테 이 집을 1년 동안 리스를 주겠습니다. 서로 약속을 하는 거죠. 그게 명시계약이 되겠습니다. A contract defined in words, oral or written is express contract is prepared by most real estate professional 돼 있는데요. 또 한 번 나오죠.
express contract이라고 하는 것은 컨트랙인데 월드로 나타낼 수 있고 그다음에 구두로도 할 수 있고 written 서면으로도 할 수 있는 계약을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표현하는 계약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implied contract이 있는데요. implied contract은 is created when an agreement made by act and conduct rather than by words 돼 있는데요. 이거는 아까 묵시적인 contract, 묵시적인 계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계약이라기보다는 행동에 의해서 맺어지는 그런 계약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 문구가 나오면 implied contract이라고 또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옆에 example이 나와 있는데요. example 보시면 무슨 얘기 하는지 조금 더 감이 오실 수 있겠습니다. example 보시면 suppose you enter hardware store where you had an account. Pick up $8 paintbrush and wave it at the clock as you departed. The clock judging from your conduct would assume that you wanted the paintbrush charged to your account and would bill you accordingly 돼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당신이 하드웨어 스토어에 이제 들어갔는데요. 거기에 어카운트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8불짜리 페인트 브러쉬를 이제 픽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점원한테 브러쉬를 이렇게 흔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원이 이렇게 브러쉬를 흔든 행동을 보고 이제 판단한 겁니다. 저 사람은 여기에 어카운트가 있으니까 저 브러쉬를 원하는구나. 그렇다면 저 사람 어카운트에 내가 찰지를 해야지.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한테 B를 보내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자, 여기서 보시면 서로 간의 대화가 하나도 없죠. 그냥 행동으로 이렇게 흔든 것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계약을 implied contract, 묵시적인 계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서 계약이 맺어지는 거죠. 자, 그 밑에 보시면 a contract created by action. 그러니까 액션에 의해서 행동에 의해서 맺어진 컨트랙은 implied contract 또는 요 가로 안에 ostensible contrac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express contract은 promise a set of promise죠. 약속들에 의한 명시적인 계약인데 이것은 행동에 의한 계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unilateral contract이 있습니다. unilateral contract은 아까 일방 계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only one party, 한쪽 사람만 약속을 하는 그런 계약을 unilateral contract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example를 좀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Mr. Bentley offers a reward to anyone who can identify the arsonist who set his home on fire. Because this is a unilateral contract, Mr. Bentley is required to give the reward to any person who can fulfill the obligation 돼 있는데요. 미스터 벤틀리란 사람이 그 알소니스트, 화재범입니다. 방화범을 아이덴티파이 찾은 어떤 사람에게 그 리월드를 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일종의 약속인 거죠. 자기 집에 불 지른 방화범을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일반 계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왜 일반 계약이냐? 미스터 벤틀리만 혼자만 그 상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방화범을 찾는 사람에게 어, 그 사람에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5천 불을 주겠다. 그러면 5천 불을 주겠다고 혼자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은 벤틀리에게 그 방화범을 찾아줄 의무는 없는 겁니다. 약속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벤틀리만 내가 당신 방화범 찾으면은 5천 불 주겠어 이렇게 약속을 한 거지. 그 광고지를 본 사람들은 내가 찾아줄 의무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방적인 계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only one party makes promise 요 내용이 나오면 또 일반 계약이라고 파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bilateral contract이 있는데요. bilateral contract은 쌍방 간의 계약을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promise for promise입니다. 자, 요 문구도 되게 중요합니다. bilateral contract을 표현하는 그 문구로서 promise for promise가 중요한데요. 약속을 위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쌍방 간의 계약이니까 한 사람이 약속을 하면 상대방도 그 약속에 대한 또 약속을 해주는 것이 쌍방계약입니다. 자, 또 example을 한번 보시면 for instance, if a homeowner offers a painter 2,000 to paint his her garage and painter agrees to it, a bilateral contract is formed 돼 있는데요. 자, 홈오너가 페인트를 칠하는 사람에게 2,000불을 주겠다고 오퍼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페인트 칠하는 페인터가 그렇게 하겠다고 또 약속을 동의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bilateral contract이 형성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홈오너는 내가 당신에게 2,000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고 페인터는 내가 2,000불을 받으면 당신에게 페인트를 칠해 주겠다고 서로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bilateral 쌍방 간의 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나오는데요. bilateral contract은 promise for promise, 약속을 위한 약속이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unilateral contract은 promise for an act, 행동에 대한 약속이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한 계약은 일방적으로 제한한 그런 계약은 행동 그러니까 내가 행동하겠다고 나만 약속을 하는 계약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 보시면 classification of contracts 나오는데요. 이거는 계약의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을 또 분류하자면 valid, voidable, void, unenforceable contract이라고 이제 분류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valid 계약을 보시면 valid 계약은 유효한 계약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유효한 계약을 valid contract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컨트랙은 fully operative contract입니다. 그러니까 실행이 가능한 완전히 실행이 가능한 계약이고요. 계약 체결을 하실 수 있고 수행이 가능한 그런 계약을 fully operative contract, valid, 유효한 컨트랙이다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이어 셀러 중에 컨트랙에 사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중에 하나인 셀러가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컨트랙은 무효가 되느냐? 아닙니다. 여전히 유효한 컨트랙이 되는 겁니다. 자, 시험 문제에는 셀러와 바이어 중에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계약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사인을 하고 난 다음입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사인하고 난 다음에 그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계약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여전히 유효한 계약이다라고 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요거 잘 나옵니다. 자, 그 밑에 보이더블 컨트랙은 무효 가능한 계약을 얘기를 합니다. 무효가 된 계약이 아니라요. 무효시킬 수 있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Voidable contract can be affirmed or rejected at the option of party. 그러니까 한쪽에 의해서 그러니까 뭔가 손해를 입은 그런 사이드가 되겠죠. 그런 한쪽에 의해서 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는 그런 파리에 의해서 계약이 취소되거나 무효시킬 수 있는 계약이 보이더블 컨트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셀러와 바이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셀러가 그 계약 위반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이어는 그 계약 위반한 걸 가지고 이 계약을 취소시킬 수도 있는 그런 옵션이 있는 겁니다. 이 바이어한테는. 그렇지만 이 바이어는 그 집이 사고 싶으면 계약 위반을 했더라도 그 계약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계약이 보이더블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voidable contract remains binding until it is rescinded 돼 있는데요. 자, voidable contract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약을 그만둘 때까지 rescinded는 그만두다라는 뜻인데요. 캔슬하다. 캔슬을 할 때까지 그 계약은 여전히 체결된 상태로 남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만약에 보이더블 컨트랙인데 그 계약을 그만두지 않는 한 어떻게 되느냐? 계속 바인딩 되는 계속 온고잉 되는 계약이다라고 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 보이드 컨트랙이 있는데요. 보이드 컨트랙은 이미 무효가 된 계약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void contract has no legal force or effect 돼 있는데요. 법적인 효력이나 강제성이 없는 계약을 void contract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어떠한 계약들에 좀 해당이 되냐면 illegal, 불법적인 목적이 있는 계약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무효 계약이 되겠습니다. 자, 계약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면 무조건 무효 계약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범죄자들끼리 계약을 했다. 뭐 마약을 판다고 가정을 하면 마약을 사고 파는 것은 그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내가 이만큼의 양을 마약을 팔 테니 너는 돈을 얼만큼 가져와. 뭐 100만 불을 가져와.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서로. 근데 그 계약은 둘만의 계약일지라도 그 한쪽이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 계약을 강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무효가 되는 계약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에 가서도 제 계약을 안 지켰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보이드 컨트랙이 되는 겁니다. 그 불법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다면. 자, 그런 계약을 보이드 컨트랙이라고 합니다. 자, 4번에 보시면 unenforceable contract이 있는데요. unenforceable contract은 집행 불능 계약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보시면 unenforceable contract, valid contract that for some reason cannot be enforced in court 돼 있는데요.
자, 이거는 여전히 유효한 계약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 계약을 강제할 수 없는 그런 계약이 집행불능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유효한 계약이나 수행이 불가능한 계약을 얘기합니다. 그 예를 들어 드리면 부동산은 서면 계약이 in writing으로 계약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 계약의 다섯 가지 요소 중에서 원래 네 가지 요소인데 부동산은 다섯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다섯 가지 요소가 서면으로, 라이팅으로 계약을 맺어야 되는 것이 다섯 가지 요소인데 만약에 부동산을 구두 계약으로 맺었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가 쌍방간에 그 둘 중에 하나가 계약을 위반했어요. 그러면 그 위반한 것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그 저지한테 가서 판결을 어, 해달라고 요구하더라도 법원 입장에서는 판결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계약을 당신 이행하시오 이렇게 판결을 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강제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한 것이 집행불능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유효하긴 한데 구두로 해놨으면 이게 어떻게 그 강제하기가 힘든 거죠. 그것을 증명을 하거나 프루브를 하든지 아니면 소송으로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힘든 그런 계약이 집행불능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이제 에이전트가 되셔서 하실 때는 거의 모든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을 하셔야지 효력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불능 계약은 어, 예를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부동산 구두 계약 같은 것이 unenforceable contract에 해당된다. 자, 그 밑에 어, B 라이프 오브 컨트랙인데요. 9시 3분인데 한 10분 정도 쉬고 그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이어서 171페이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B 하도록 하겠습니다. Life of Contract은 계약의 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자, 계약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Phase 1, 잠시만요. 첫 번째, negotiation 단계가 있습니다. 협상 단계인데요. 이 협상 단계에서는 첫 번째로 이제 디스커스를 합니다. 뭐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셀러 바이어가 서로 협상을 하겠죠.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둘이 서로 인트러스트가 맞으면 서로의 이익이 맞으면 그 다음에 바이어는 셀러에게 오파를 넣을 것입니다. 그러면 셀러는 또 그 오파가 마음에 들면 또 accept를 하겠습니다. 이런 단계가 첫 번째 단계, 협상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phase 2,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요. Not yet performed 돼 있는데요. 이 not yet performed는 계약이 체결됐잖아요. 아까 오퍼를 쓴 다음에 셀러가 accept를 했습니다. 위에 첫 번째 단계에서. 자, 그거는 계약에 모두 다 사인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바인딩이 된 계약이 체결된 상태고요. 하지만 우리가 에스크로가 끝날 때까지는 다 수행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not yet performed, 아직 수행이 되지 않은 계약이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바로 밑에 executory contract이 나오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어미에 ORY가 있으면 미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미집행된 계약 아니면 이행이 되어질 계약을 executory contract이라고 합니다. 자, 옆에 보시면 yet to be completely performed, 아직은 완전히 수행된 계약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executory contract이 되겠습니다. 계약은 맺어진 상태지만 escrow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상태의 계약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exclusive listing 이 있는데요. 익스클루시브 리스팅은 독점 리스팅 계약을 얘기를 합니다. 셀러가 에이전트한테 내 집을 당신에게 독점으로 팔 수 있는 권한을 주겠습니다 하는 것이 익스클루시브 리스팅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익스클루시브 리스팅은 익스프레스, 바이레러럴, 이규자키터리 컨트랙의 대표적인 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익스프레스는 명시적인 계약이고요. 표현하는 계약입니다. 내가 당신한테 리스팅을 독점으로 주겠다고 명시를 하죠. 그 다음에 커미션을 얼마 주겠다, 기간은 얼마 동안 주겠다 이렇게 명시를 합니다. 그러면 에이전트는 당신이 그렇게 약속을 한다면 당신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집을 잘 팔아보겠습니다. 좋은 바이어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는 것이 익스프레스 컨트랙입니다. 서로 표현하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그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쌍방 간의 계약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셀러도 약속을 하는 거고 에이전트도 어떻게 하겠다 서로 약속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쌍방 계약입니다. 그리고 executory contract인데 우리가 계약은 listing agreement, 서로 집을 팔겠다, 집을 잘 팔아주겠다 이렇게 계약을 맺은 거지만 그게 에스크로가 끝날 때까지는 모두가 수행된 그런 계약이 아니라 앞으로 수행이 되어질 그런 계약이기 때문에 executory contract이 되겠습니다. 자, 페이스 3에 오시면 3단계 completion이 있는데요. 계약의 완성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계약이 완성된 그 계약을 우리는 executed contrac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뒤에 보시면 ed라는 의미가 완료된 과거의 의미를 얘기를 합니다. 자, executed contract은 완전히 끝난 그런 계약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계약이 discharge, 없어지거나 완전히 수행된 그런 계약을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밑에 또 단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execute이라는 단어는 사인을 했다는 뜻입니다. 사인하다라는 뜻입니다. execute는. 그 다음에 execution은 무언가 행위를 하는 것은 행위를 얘기를 합니다. The act of performing, carrying out, 수행하는 것. 그러니까 execute은 실제로 펜 갖고 사인하는 그 사인을 사인하다라는 그런 동사가 되겠고 execute은 execution은 액션을 얘기를 합니다. 계약 수행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단어 어미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자, 그 밑에 보시면 A contract to be performed is called executory. 그러니까 앞으로 행해질 그런 계약은 executory contract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옆에 completely performed contract has been executed. 완전히 수행된 그런 컨트랙은 우리는 executed contract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옆에 보시면 contract is enforceable until the time to bring legal action has expired. This is called statute of limitation. 자, 법정 소송 시한까지 그러니까 법정에 소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한까지 계약을 수행이 가능한데요. 그것을 공소시효라고 합니다. Statute of Limitation은 공소시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 소송을 할 수 있는 법정 시한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소송을 해야지 소송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시한을 Statute of Limitation, 공소시효라고 합니다. 시험 문제에 요 어미 문제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이규 제큐토리, 이규 제큐티드, 이규 제큐, 이규 execution. 요거 다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이규 제큐토리는 수행될 계약, 이규 제큐티드는 수행된 계약, 끝난 계약, 이규 제큐트는 사인 하다라는 의미고요. 이규제큐션은 수행, 행위를 얘기합니다. 액션. 자, 페이지 넘기셔서 172페이지. 자, 2번에 보시면 Elements of Contract 나오는데요. 컨트랙의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컨트랙이라고 불리려면은 네 가지의 4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밑에 그림 보시면은 피겨 6-1에 보시면 이제 그 4대 요소가 있고요. 부동산까지 이제 포함한다고 하면 5대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Elements of Contract은 계약의 필수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진다고 하면
계약 그 밸리드 계약이라고 보실 수가 없겠습니다. 무효 계약이 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A에 보시면 capacity가 있는데요. capacity는 자격,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 돼야지 계약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 계약의 필수 요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B에 보시면 mutual consent인데요. 요건 쌍방 합의가 되겠습니다. 쌍방 합의, 동의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동의가 없었다, 합의가 없었다. 그것은 계약의 필수 요건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에 보시면 legality가 있는데요. legality는 합법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합법성이 있어야 되는데 불법이었다. 그러면 또 계약의 필수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valid contract이 아니고 void contract이 되겠습니다. 무효 계약이 되겠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 sufficient consideration이 있는데요. 자, sufficient는 뭐 충분한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consideration은 보상인데요. 그 계약에 있어서는 우리가 약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쪽에서 약속하면 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 계약의 필수 요소가 되겠고요. 우리가 보상이라고 하면 돈으로 생각하는데요. 꼭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요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sufficient consideration이 계약의 필수 요소인데 꼭 돈이어도 꼭 돈이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꼭 돈이 아니어도 되고 뭐 그냥 그러니까 상대방이 만족할 만한 무엇인가 준다면 그것이 sufficient consideration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지금 설명한 것도 나오는데요. 계약의 4대 요소는 capacity, 자격 능력, 그 다음에 mutual consent, legality, 합법성, 그 다음에 consideration, 보상이 필수 요소입니다. 이 네 가지가. 그런데 부동산이 끼게 되면 부동산에서는 writing, 서면으로 계약을 작성해야 되는 5번째 요소가 또 계약의 필수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아니라면 writing이라는 요소가 계약의 필수 요건이 아닌데 부동산에서는 5번째 writing, 서면으로 계약을 맺는 것까지가 그 계약의 필수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하지 않은 이가 그 내용인데요. 자, 이해 보시면 writing sometimes required. 그러니까 모든 계약에 writing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말하는 것은 우리가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경우 writing은 필수 요소가 된다. 정리를 하시고요. 이게 왜 필수 요소가 되느냐? Stats of fraud 때문에 그렇습니다. Stats of fraud는 사기 방지법입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방지하려는 목적의 법에 의해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꼭 서면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 5번째 부동산 계약의 필수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부동산의 5번째 필수 요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writing이다 라고 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아닌 다른 일반 계약들은 4대 요소가 적용되겠죠. capacity, mutual consent,
그 다음에 legality, 그 다음에 consideration. 이렇게 네 가지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도 시험 문제 좀 잘 나오는데요. 약간 트리키한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부동산의 필수 요소는 네 가지. 계약의 필수 요소는 네 가지고 부동산 계약은 다섯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money, 계약의 필수 요소 같다고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writing, 서면으로 계약하는 것도 우리가 계약의 필수 요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돈과 writing, money와 writing은 계약의 꼭 필수 요소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약간 예외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돈이 계약의 필수 요소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면 답은 아니다라고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약간 트리키하죠. 라이딩은 부동산에서는 우리가 그 필수 요소가 됩니다. 부동산 계약에서는. 하지만 다른 일반 계약에서는 라이딩은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퍼포먼스, 그 행위 수행하는 것도 필수 계약 유효 계약의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요 예외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아마 제가 봤을 때 문제 풀어본 것 중에선 머니가 제일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에 그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유효한 계약이 되려면 필수 요소들 하나하나씩 살펴보시면 아까 A의 capacity, 자격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약이 가능한 자격. 자격 내지는 능력인데요. 자, 이거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18세 이상의 어른이면 계약이 가능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18세 미만인 마이너, 18세 미만인 미성년자들, 그 다음에 incompetent는 정신 불안정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정신이 불안정하다고 판정받은 사람. 자, 정신이 불안한 사람은 뭔가 그 계약을 맺을 수 있는 판단하는 능력이 없겠죠. 별로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capacity가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3번에 convict가 있는데요. convict는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즉 죄수를 얘기를 합니다. 프리즈너 ER인가 OR인가? ER로 쓸게요. 프리즈너가 이제 죄수인데요. 우리가 제일에 들어간 그런 사람들 말고요. 실제로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서 수감된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컨빅트는. 근데 이런 컨빅트들은 그 시민의 권리를 빼앗긴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으로서 권리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것도 시민의 권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유죄 선고받은 사람은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 그
그 뭐지? 깜빵에 있는 한 그것을 박탈당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계약의 필수 요소 중에 첫 번째인 capacity, 자격 능력이 있는데요. 그것은 18세 이상의 어른인데 더 중요한 것은 예외가 되는 그런 마이너, 인컴피턴트, 그 다음에 컨빅트 요 예외 사항이 더 시험에 잘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예외가 되는 사람들 하나하나 또 살펴볼게요. 자, 마이너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얘기를 합니다. 자, under age of 18, 18세 미만. 이런 미성년자들은 cannot make contract, 컨트랙을 맺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does not employ agent. 뭐 컨트랙을 맺을 수 없는 사람이니까 에이전트도 하이어할 수 없죠. 에이전트도 계약을 맺어서 하이어하게 되는 거니까 에이전트도 인플로이 고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맺을 수 없는 존재이고요. 자, 그 옆에 보시면 emancipated minor가 있습니다. 자,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또 예외의 예외니까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 emancipated라는 이 의미는 뭐뭇에서 벗어난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서 벗어난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contractual right of an adult, 그러니까 어른들처럼 계약을 맺을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을 emancipated minor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emancipated minor에 대해서 또 어떠한 사람들인가 설명이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 보시면 marriage, 결혼한 사람, 미성년자인데 결혼을 했다. 그러면 emancipated minor로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자격이 또 부여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armed forces, 미성년자인데 군인으로서 현역이든지 예비역이다 라고 하면 이 사람도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예외의 사람이 됩니다. emancipated minor가 됩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self-supporting 한 마이너도 이제 그 계약을 맺을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가장 청소년 가장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 청소년이지만 어른은 아니지만 집안의 가장인 사람들은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여가 됩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을 emancipated minor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결혼한 마이너. 당연히 계약을 맺을 수 있어야 되겠죠. 집을 사기도 하고 리스도 해야 되고. 그리고 군인이면 뭐 전쟁에 나가서 싸울 정도 되면 그런 계약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뭐 혜택은 좀 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만약에 부모가 없는 그런 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이라면 어디 가서 렌트를 하려면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또 능력을 또 좀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을 emancipated minor라고 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또 예외의 예외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under age of 18. 그러니까 18세 미만이지만 결혼했다가 디볼스, 이혼한 사람은 그 계약을 맺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미성년이면 원래 계약을 못 맺잖아요. 근데 결혼했으니까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준 건데 다시 결혼했다 이혼한 미성년자는 계약을 맺을 수 있느냐?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한 미성년자는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결혼해서 어른처럼 인정을 했다면 미성자이긴 하지만 이혼을 했다고 해서 그 권리를 뺏어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미성년자가 이혼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맺을 수 있느냐? 맺을 수 있다라고 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마이너나 18세 미만인 그 마이너나 인컴피턴트 정신이 이상한 이상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부동산을 획득할 수 있느냐? 계약을 맺을 수 없는데 획득할 수 있느냐라는 또 의문이 있잖아요. 정답은 부동산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획득할 수 있느냐? 기프트나 인헤리턴스를 통해서 부동산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이나 누군가 부동산을 선물을 준다든가 유산으로 상속을 해줬다고 하면 마이너일지라도 인컴피턴트, 정신이 불안정 판정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라고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2번에 보시면 incompetent, 정신이 불안정하다고 판정을 받은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미친 것 같아. 이런 사람 말고요. 그 의사 같은 전문가가 저 사람은 정신이 불안정하다고 판정을 한 그런 사람들만이 이제 incompetent입니다.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 judge to be unsounded mind. unsound는 견고하지 않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견고하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 사람. 그러니까 정신 불안정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incompetent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no capacity,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사람들과 맺어진 계약은 void, 무효 계약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과 계약을 맺으면 뭐 그러니까 정부 입장, 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죠. 그 잘못된 불리한 계약으로 맺어질 수 있는 사람들을 아예 계약을 맺을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시켜서 그런 사람들과 맺어진 계약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무효한 계약으로 취급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을 불리한 계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근데 이런 사람들도 그 때에 따라서는 계약을 또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맺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그런 사람들한테 가디언이 있다면 가디언의 디시전에 의해서 가디언의 의사에 의해서 계약을 또 맺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와 마찬가지로 기프트나 인헤리턴스를 통해서 부동산을 또 취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밑에 굵은 글씨 보시면 if a buyer seller enters into a valid binding contract, one of the parties dies become incompetent, contract is valid. If it was signed before the party died, became incompetent 돼 있는데요. 자, 이것은 만약에 바이어 셀러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바인딩 컨트랙으로. 그런데 그 맺은 다음에 그 중에 하나가 죽거나 아니면 become incompetent, 정신 이상인 사람으로 되었다면 그 컨트랙은 무효냐? 아닙니다. 유효합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계약을 맺은 후에 사인을 한 후에 그 셀러나 바이어 둘 중에 하나가 죽거나 아니면 미쳤다고 하면 좀 약간 표현이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정신이 이상해졌다면 그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약간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계약이 무효화될 것 같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꽤 잘 나옵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는 제가 제 케이스는 없었고 제 주위에 있는 분이 셀러였는데 중간에 갑자기 돌아가신 적이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계약이 계속해서 유효하잖아요. 그런데 사람 인지상정상 그 계약이 결국에는 캔슬이 되거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거는 뭐 실무상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뭐 그때 대해서 한번 보셔야 되겠고 이론상으로는 그 당사자들이 죽거나 아니면 정신이 이상하게 된다고 해도 계약이 체결 후에는 계약은 계속해서 유효한다 라고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 convict가 있는데요. convict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수를 얘기하고요. 시민의 권리를 잃어버린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시민의 권리를 잃어버린 사람을 컨빅트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 프리즈널, 저지한테 판사한테 판결을 다 받은 다음에 수감된 사람을 컨빅트라고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도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부동산을 기프트나 인헤리턴스, 상속으로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갖고 있던 자기의 프로퍼리를 캘리포니아 어덜트 어소리티의 그런 거기에서 승인을 해준다고 하면 자기의 집도 그 타이틀을 넘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밑에 박스 안을 보시면 에얼리언이라고 있는데요. 에얼리언은 외국인입니다. 외계인이 아니고. 자, 외국인인데 외국인도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캘리포니아에서 있습니다. 다른 주는 모르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집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고 그 다음에 홀드 소유하실 수 있고 트랜스퍼 파실 수도 있습니다. 이전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외국인의 권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외국인 하면 생각나는 거 있었죠. 아까 withholding tax 페더럴에서는 10%, 그 다음에 스테이트에서는 3.33%. 자, 외국인 하면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셀러로서 집을 팔 때는 페더럴에서 10% 홀드하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에서 3.33% 홀드합니다.
자, B에 보시면 mutual consent가 있는데요. mutual consent는 상호 합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mutual consent 전까지는 capacitory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valid contract의 필수 요소 중에 자격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이제는 상호 합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utual consent, 상호 합의라는 것은 genuine offer가 진실된 오퍼가 한쪽 파리, 그러니까 바이어에 의해서 오퍼를 하고 그 다음에 genuine acceptance, 셀러가 진실된 승낙을 한다고 하면은 mutual consent, 상호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난 삼아서 오퍼를 한 것도 아니고 장난 삼아서 accept한 것도 아닙니다. 서로 계약을 맺겠다는 의사가 확인을 됐다면, 진실된 의사가 확인이 됐다면 그것은 mutual consent, 상호 합의가 됐다고 본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오시면 오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오퍼라고 하는 것은 express a person's willingness to enter into contract. 그러니까 계약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한 사람의 표시가 의지의 표현이 오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싶어. 그런 계약 체결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것이 한 사람의 의사 표현이 오퍼가 되겠습니다. 자, 그 옆에 보시면 오퍼러가 나오는데요. 오퍼러는 오퍼를 만드는 사람, 즉 바이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퍼리는 오퍼를 받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즉 오퍼를 받는 사람이니까 셀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contractual content가 나오는데요. contractual content는 계약을 맺을 의지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맺을 때 아까 mutual consent가 있었죠. 그 진실된 오퍼, 진실된 acceptance가 있어야 되는데 장난으로 계약을 맺으려는 그런 마음이 없이 계약을 진실로 맺을 의지가 있다는 것이 contractual intent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오파들의 용어들은 매우 definite 해야 되고 certain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어들이 명확하게 그럼 확실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싶다.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오퍼를 작성하는데 애매하게 작성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오퍼에 쓰이는 용어들은 명확하고 확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반대의 의미로 illusory contract이 있는데요. illusory는 뭐 환상 같은 환상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환상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not definite and certain 계약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는 계약을 illusory 계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확하지 않은 계약은 또 그 텀이나 용어들이 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들은 unenforceable 계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unenforceable 계약 배웠죠.
집행 불능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계약인데 이행이 되기 힘든 그런 계약입니다. 그래서 아까 부동산 구두 계약으로 예를 들어 드렸죠. 자, 2번에 보시면 acceptance가 있는데 acceptance는 계약의 수락이 되겠습니다. 오퍼를 하면 셀러 측에서는 accept를 하는 것을 이제 수락이라고 하는데요. 읽어보시면 acceptance is the consent to the terms by the offeree. 그러니까 바이어에 의해서 오퍼를 만들어서 이제 셀러한테 줬는데 그 오퍼에 쓰인 용어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그런 행위를 acceptance라고 한다. 수락이라고 한다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purchase contract이 이제 오퍼가 되겠는데요. 이 컨트랙의 데이트, 날짜는 오퍼를 accept한 날짜입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에 계약이 성립된 날짜는 언제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한 날이 계약이 성립된 날이 아니고요. 셀러 바이어가 서로 사인한 날, accept가 돼서 그 계약서를 바이어에게 다시 전달까지 한 날이 계약이 성립된 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밑에 굵은 글씨 보시면 A seller may accept the buyer's offer on a paper by email with electronic signature on a digital contract by signed fax 돼 있는데요. 이거는 시험 문제에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메일로 받은 사인, 그러니까 다큐 사인 같은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인도 acceptance로 인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뭐 아주 옛날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다큐사인이나 이런 걸로 처리를 많이 하거든요. 더 처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보시면 counter-offer is the rejection of original offer and the proposal of new offer. The offeree rejects the offer, then becomes offerer, then counter-offer. 자, 이 내용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것도. 자, counter-offer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바이어가 오퍼한 오리지널 오퍼의 거부다. 그리고 그 새 오퍼에 대한 제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퍼를 준 사람은 바이어는 오퍼를 받은 사람, 셀러를 얘기하죠. 오퍼를 받은 사람은 그 오퍼를 거부를 한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 카운터 오퍼의 오퍼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제가 이제 이렇게 직역은 해드렸지만 잘 와닿지 않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카운터 오퍼라고 하는 것은 바이어가 처음에 계약을 맺으려는 의사인 오퍼를 셀러한테 보내잖아요. 그게 오리지널 오퍼입니다. 그런데 셀러가 그 오퍼를 보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바이어에게
제안하는 오퍼가 카운터 오퍼입니다. 그러니까 셀러가 바이어한테 제시하는 오퍼죠. 반대 오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론상 오리지널 오퍼, 그러니까 첫 번 그 오퍼를 거부를 하고 새로운 오퍼를 주는 것이 카운터 오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카운터 오퍼를 주는 주체는 셀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로서 좀 정리를 하자면 카운터 오퍼는 처음에 rejection of original offer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new offer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counter offer를 줄 때는 셀러가 오퍼러가 됩니다. 원래 오리지널 오퍼 할 때는 셀러가 오퍼를 받는 사람이었잖아요. 카운터 오퍼 할 때는 오퍼러가 셀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굵은 글씨 보시면 once there is a counter offer, initial offer terminated. 자, counter offer가 있다면은 initial, 오리지널 오퍼는 terminate,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실무상으로 보시면 약간의 수정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오리지널 오퍼를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고요. 그 추가하거나 아니면 수정한 오퍼가 카운터 오퍼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시험 볼 때는 점수를 위해서는 이렇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니셜 오퍼는 터미네이트 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10시인데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금요일이거든요. 그래서 토요일은 휴강을 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가 뵙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1월 1일이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1월 1일도 휴강을 하고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카톡이나 이렇게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 사항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여기서 수업 마치고 그럼 다음 주 화요일 날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